내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서 잊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려고 눈을 감기만 하면 그때의 끔찍한 장면들이 떠오른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무서울 수 없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실제였던 일이었다. 지난해 여름 나는 서울 인근의 작은 마을에 살던 친구 병태의 집에 초대를 받아 며칠 머물기로 했다. 병태의 가족은 모두 해외로 휴가를 떠나서 그 집은 우리 둘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었다. 원래 도시에서만 자란 나에게는 이런 한적한 시골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흥미로웠다. 첫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시원한 여름밤 공기 속에서 병태와 나는 집 앞 작은 숲길을 산책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좁은 길을 걸으며 근처에서 자주 만난다는 야생 동물들을 이야기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쯤에는 이미 피곤해져서 바로 잠이 들었다. 그러나 둘째 날 밤부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자정 무렵 나는 무엇인가에 잠을 깼다. 집안은 완전히 어두웠지만 부엌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병태가 아마 물을 마시려는 줄 알았다. 그러나 불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너무나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다. 그 소리는 여전히 부엌에서 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부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부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을 뿐이다. 나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래된 집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그 창문을 닫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음 날 밤 나는 또 다시 그 소리에 잠을 깼다. 이번에는 좀 더 명확했는데 누군가가 부엌에서 서랍을 열고 닫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부엌으로 가보았다. 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들어 병태를 깨웠다. 병태는 졸린 눈으로 나를 보며 그저 꿈을 꾼 것일 거라고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그 집에서 나오는 소리들로 인해 미칠 것 같았다. 발소리, 작은 속삭임, 서랍 여닫는 소리, 모든 것이 매우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들의 빈도는 점점 더 잦아졌다. 결국 마지막 밤은 그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일어났던 날이다. 그날 밤 나는 더욱 강렬한 소리에 깼고 이번에는 병태도 그 소리에 잠을 깼다. 우리는 둘 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 도착하니 저절로 열리던 서랍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창문 쪽에서 무언가가 실루엣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숨어서 그 기이한 것을 지켜보았다. 그림자는 마치 사람 형태였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다른 방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전혀 모르는 노인의 모습이 그 빛 아래 나타났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노인은 몇 번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다. 불은 다시 꺼졌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두려움에 몸이 굳은 우리는 밤이 밝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충격적으로도 우리에게 그 집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었다. 예전에 그 집에는 한 노인이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채 아직도 영혼이 그 집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급히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 밤의 경험은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난 아직도 그 집의 그 노인이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 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알 수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그 때의 그 서늘한 공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절대 혼자 있지 말 것을 권유한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수많은 세월이 흘러 건물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 금이 간 벽, 그리고 혼자 있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어둑어둑한 복도. 아파트 틈새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은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무언가 다른 기운을 머금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날도 퇴근 후 늦은 밤, 지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언제나처럼 뚝뚝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층으로 올라왔다. 탑승의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히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문득 등 뒤에서 찬바람이 스쳤다.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당연히 엘리베이터 안에는 자신밖에 없었다. 고장이 잦은 엘리베이터라 그런 것이겠지 하고 단순히 넘겼다. 그러나 다음날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수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을 나서는데 복도 끝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늦저름 햇살이 비치는 복도는 밝았지만 소리의 근원을 찾기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출근 시간이 급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수는 그 소음이 자신이 사는 층의 다른 주민들도 모두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웃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농담처럼 애들이 쇼핑마트를 놔두고 우리 집에 놀러왔나 보네요라며 웃어넘겼지만 모두가 그 소리에 은근히 신경 쓰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이들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밤이 되면 그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곤 했는데 지수는 매번 꿈속에서 복도를 헤매고 있었다. 자신의 발소리 외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뒤따르는 것을 느끼며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지수는 예고 없이 귀가가 늦어졌다. 전철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가던 중 평소보다 더 어두운 밤하늘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계단을 오르며 지수는 복도 끝이 이상하게도 더 어두워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발을 빗나가 넘어지며 손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졌다. 귀중품이었기에 허겁지겁 일어나 손에 쥐어졌던 것을 집어들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떨어뜨린 물건이 아니었다. 작은 아기 인형이었다. 지저분한 붉은 리본으로 묶인 뒤통수와 다리가 떨어진 인형이었다. 지수는 깜짝 놀라 그 인형을 집어 던졌다. 그 순간 문득 복도 끝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단순한 환청이라기엔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했다. 지수는 그 소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복도 끝에 흐릿하게서 있는 작은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 작은 형체는 분명 방금 전 자신이 던진 인형이었음이 틀림없었다. 빛이 없는 그곳에서 아이는 천천히 인형을 흔들더니 공중에서 사라지듯 녹아들었다. 너무나도 현실감 있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지수는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안전하게 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정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기 힘들었다. 벽 저 너머에서 여전히 들리는 소리에 몸을 뒤척이다 결국 짬이 들었을 무렵 꿈속에서 다시 그 아이를 보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 아이는 말을 걸어왔다. 여기서 나와 친구해줄래? 꿈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그 목소리에 지수는 무언가 답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렬한 빛이 터지며 꿈에서 깨어났다. 다시 깨어난 방 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지수는 친구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며 이사를 준비했다. 몇 주 뒤 아파트를 떠나기 전 마지막 짐을 챙기던 날 지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며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어렸을 적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 떠오르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하지만 곧 그 기분을 떨쳐내고 아파트를 떠나기 전 소심하게 한마디를 속삭였다. 꼭 진정한 친구를 만나길 바라. 아파트를 떠나오는 그 길은 길었지만 지금까지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지수는 그날의 일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저 이상한 일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때때로 밤이 되면 홀로 있을 때면 그 아이의 얼굴과 눈빛이 아른거리며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다. 곧 다시 아파트는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소문 속의 아이는 여전히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친구가 되기를 갈망하며.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오랜만에 방학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 마을은 예전 그대로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민수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마을 뒷산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친구들과 호기심에 그 폐가에 간 기억이 떠올랐다. 그 당시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버려진 낡은 집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성인이 된 지금 그곳이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게도 궁금해졌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모여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술김에 용감해진 민수와 친구들은 그 소문의 진실을 확인해보자며 폐가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민수와 3명의 친구들은 숲길을 따라한 덕을 올라 폐가에 도착했다. 폐가는 더욱 낡아 보였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지붕의 기와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집 주변을 감싼 수상한 한기가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곧장 문을 밀어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민수와 친구들은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갑자기 스산한 바람이 불며 문이 꽝 하고 닫혔다. 모두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누군가가 장난친 것이 아니었다. 민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모두가 그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윤곽이 나타났다. 그것은 결코 사람이 아닐 것이 분명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몸이 굳었고 민수 역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그 백색 형체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민수도 뒤따라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숲길을 뛰쳐내려와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로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친구들은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경험을 말하지 않고 방학이 끝나자 각자의 학교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 교활해진 민수는 가끔씩 그날 밤을 떠올리며 불안에 시달리곤 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여전히 마을을 휘돌고 있었다. 그 집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그 백색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것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었다.